안녕하세요. 원페이지북입니다. 오늘은 로버트 그린의 마스터리의 서문입니다. 마스터리란 인간 내면에 숨겨진 최고 수준의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위기, 마감, 몰입의 상황에서 발휘되는 강력한 집중력과 창의성입니다. 단순한 영감이 아닌 배움, 노력, 경험의 누적으로 형성됩니다. 마스터리로 가는 3단계가 있습니다. 수련기, 창의적 실행 단계, 마스터리의 단계, 이 3단계가 있는데 뒤에서 구체적으로 본질적인 메시지는 직관은 본능과 이성이 결합된 고차원적인 힘으로 아이의 순수한 직관을 되찾되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자. 시간과 집중을 투자할수록 지능과 창의성은 심화된다고 합니다. 단순한 지름길, 마법, 재능 신화에 기대는 것은 위험합니다. 진화와 마스터리를 보면 인간은 시각적, 사회적 능력 덕분에 생존하였고 관찰, 모방, 협력 속에서 거울 뉴런을 발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습과 창의성이 강화되었죠. 인간은 동물에겐 적이지만 인간에겐 협력자로 오래 몰두할수록 시간을 녹이면 녹일수록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공을 가르는 핵심은 높은 IQ나 천부적인 재능이 아니라 이것은 위대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윈처럼 IQ는 평균보다 낮더라도 열정, 집요함, 회복력이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서적 에너지, 끈기와 자신감, 집중력이 진짜 차이를 만들어낸 오늘날의 기회와 장애물을 보시면 과거에는 사회의 정치적 제약으로 일부만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제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대는 수동적이고 냉소적인 태도, 노력을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문화가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능 신화 대신 누구나 내면의 부름, 성향과 열정을 따라 마스터리가 가능하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스터리란 무엇이며 어떻게 달성할 수 있나? 정의는 단순한 재능이나 천재성이 아니라 깊은 지식, 시간, 집중력이 결합되면 직관과 이성을 통합시켜서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수련기입니다. 관찰을 통해서 규칙과 절차, 권력 구조를 파악하고 실수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반복 연습과 집중을 통해서 암묵적으로 얻어지는 지식을 축적하고 여기에는 1만 시간의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통해서 도제식으로 기술 습득을 하는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도전 정신이 강화되며 멘토의 도움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맞춤 조언과 정서적 유대를 통해서 학습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창의적 실행을 보시면 성향에 맞대 현재 능력보다 살짝 벅찬 과제를 선택하는 것으로 이건 몰입의 그 그래프에 해당되는 것이죠. 판단을 보류하고 위원을 활용할 수 있고 관점을 전환하고 감정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의와 좌절 속에서 긴장, 그 다음 무의식이 발효되고 통찰을 도출하는 이러한 돌파구의 시퀀스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마스터리의 경지에 오르게 되는데요. 기술이 신체의 일부처럼 몸에 체화됩니다. 직관적인 통찰로 본질을 즉각적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규칙을 완전히 이해하고 깨뜨리기와 재창조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 분야에 몰두하고 질적인 학습 시간이 필요하며 경험과 합리적 사고를 토대로 한 직관, 사회지능, 호기심, 개방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불안을 통제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억력을 확장시키면서 흥미를 가지고 대합니다. 자만과 보수성, 성급성 같은 것들을 피하면서 결국엔 천재라는 것은 꾸준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책의 사회지능은 마스터리를 얻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시면 사회지능은 단순한 대인관계 스킬이 아닙니다. 지적 작업과 창의성, 전반에 영향을 주는 고차원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개별적 지식과 보편적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별적 지식은 사람들의 세계관, 개성, 동기를 간파하는 능력입니다. 보편적인 지식은 인간의 공통적인 패턴, 어두운 본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회지능의 역할은 사회 환경을 탐색하고 관계를 구축합니다.
규칙과 절차, 권력관계를 관찰하고 실수를 회피합니다.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 이기심, 변덕, 태만을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편판과 이미지,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미지를 관리합니다. 예술가 테레스타 페르난데스의 사례를 들 수 있겠는데 그분입니다. 쿠바계 미국인으로 그 고철, 철제들을 다루는 할 수 있겠습니다. 설치 미술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분이 쿠바에서 그 마이애미에 주로 살았고 기후가 낮 동안은 굉장히 더운 환경이고 이 철 조각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고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밤에 작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밤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물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궁금해하는데 이 작가는 이것을 일종의 페르소나, 신비주의로서 삼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올해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이분의 전시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또한 조직의 정치를 방어하고 불필요한 논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사회진흥의 역할 두 번째는 지적 능력과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타인의 내면을 읽음으로써 신속하고 창의적인 결정이 가능하고 타인의 관점을 연습함으로써 사고의 폭을 확대하고 편향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순진한 미숙아 관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학습과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스승과의 관계를 통해서 깊고 생산적인 배움이 가능하며 피드백을 수용함으로써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 개방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사회진흥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윌리엄 하비와 이그나트 제멜바이스의 두 사례를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전략적 접근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윌리엄 하비는 최초로 혈액순환 이론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의학의 통념을 뒤집는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하비는 이것을 바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발표를 지연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공개합니다. 동료들을 연구에 참여시키고 점차적으로 공감대를 형성시킵니다. 정서적인 애착과 지지를 얻어가는 것이죠. 전략적 출판을 통해서 이해하기 쉬운 문체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과도한 자기 홍보를 자제시켰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회피함으로써 반대 여론을 점차적으로 잠잠하게 합니다. 왕립 의사협회의 고위직을 확보함으로써 권위와 안정으로부터 보호를 받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진흥과 인내심을 통해서 혈액의학계의 주된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혁신 이론이 정착하게. 이에 반해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라는 상과 의사의 사례를 들면 손소독의 중요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손소독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와 아이를 상황에서 단지 손소독을 하는 것만으로도 산모의 사망률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더라 라는 것을 처음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멜바이스는 사회적인 지능이 떨어져서 그렇게 하지 않는 동료 의사들에 대해 살인자라고 비난까지 하게 됩니다. 체계적인 증거와 출판물을 편찬하는데도 노력을 덜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아이디어가 집착처럼 비치게 됩니다. 협력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강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동료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게 되고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다른 사람 의견을 경청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부족하였습니다. 무능하게 만든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관계를 악화시키고 설득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발견의 혁신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설득이 실패하며 이 이론은 제멜바이스의 사후에 비로소 주된 이론으로 안착되게 됩니다. 제멜바이스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말년에는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학적 발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설득하려는
다음 질문은 본래적 정신과 인습적 정신은 무엇이며 창의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본래적 정신은 언어, 학습된 틀이 없이 세상을 직접 바라보는 것으로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고입니다. 비언어적이고 직관적인 사고이고 누구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이러한 본래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습적 정신은 이와 대비해서 생계, 사회 규칙, 교육을 통해 압박 속에서 굳어지는 것으로 언어와 경험에 의존합니다. 경직되고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단순히 소비하고 성급한 일반화, 현실과 단절되기도 합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배움의 고통과 위험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은 둘 다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스터리는 본래적 정신의 유연성과 인습적 정신의 지식 절제력을 통합시켜서 다차원적인 정신으로 승화시킨다. 다음 질문입니다. 창의적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창의성의 도전 과제를 선택하는데 내면 성향과 일치하는 대상 혹은 반항적인 성향을 자극하거나 능력보다 살짝 높은 목표를 삼고 안정과 편한 욕구를 극복하는 이러한 과제를 선택합니다. 창의성의 여러 가지 전략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 비우기,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우연을 활용하는 것, 안팎순환, 관점을 전환하고 감정과 시각을 활용한 창의성 돌파구를 위한 정신 상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높은 기준과 완벽을 추구하고 긴장을 해소하고 휴식을 가지기도 하고 목표일을 설정하거나 자기 만족, 자만심을 경계하고 보수주의와 의존적인 태도를 탈피하고 성급함을 버리고 끈질긴 집요함을 유지합니다. 낙관과 회의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창조의 즐거움을 지속 동력으로 삼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앞서 잠깐 지나가는데 템플 그랜디는 관점의 전환과 자기 객관화의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분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러니까 동물의 시선의 그 위치에서 흑백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사육장을 관찰합니다. 명암, 반짝임, 그림자 등 소에게 위협적인 요인을 이 방법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도적인 경사로 고정기구를 발명함으로써 소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자기의 행동,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자기의 행동, 이 자폐증이 사회적인 관계에 굉장히 취약한 질환이니까요. 자기 행동을 타인의 눈으로 분석하면서 자기 객관화를 시행합니다. 직설적인 태도, 강연 태도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이럼으로써 사회 지능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토머스 에디슨의 우연을 포착하고 긴장을 활용하는 방법, 전신기 소음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전신기는 말끔한 목소리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중간에 소음이 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우연히 목소리가 녹음됐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전신기로부터 녹음이 가능한 축음기를 발명할 수 있게 어떠한 발명품을 완성하기 전에 언론에 미리 발표를 함으로써 대중이 기대를 가지게 되고 마감일을 설정해 집중력과 창의력을 한정된 시간 안에 폭발시켰다고 합니다. 헨리 포드의 예는 구조에 집중하고 관점을 전환하는 것으로 무엇, 노동자 수가 아닌 어떻게에 집중하였습니다. 노동자는 가만히 있고 자동차 부품이 how, 어떻게에 집중해서 이것이 움직이게 하는 관점의 전환을 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조립 라인에 도입하게 됨으로써 생산 속도가 급상승하게 되고 드디어 대량 생산 시대의 개막을 알리게 됩니다. 라이트 형제의 예는 관점을 전환하고 안팎을 순환하는 것으로 비행기를 그 전까지 비행기를 고민하던 여러 발명가들은 배의 관점에서 보았는데 비행기를 배가 아니라 자전거의 관점으로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자전거와 새를 결합하였다라고 이전 책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굉장한 창의성이죠. 배처럼 묵직한 어떤 무기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처럼 좌우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조종사의 제어력에 중점을 둔 설계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설계뿐만 아니라 연과 글라이더로 실험을 반복함으로써 몸으로 이 비행 감각, 조종사에게 중요한 이 비행 감각을 스스로 습득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설계를 반복적으로 개선하고 이러한 감각을 체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라이트 형제와 칼라트리바의 사례를 본 기계지능과 자연의 힘은 무엇인가를 보시면 기계지능은 앞서 설명드렸던 일종의 인습적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사용, 테스트를 통해서 결함을 인식하고 개선시킵니다. 부품보다 전체 연관성을 주목하고 명확한 구조를 창조하는 지식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미술관은 칼라트라바라는 건축사의 작업인데, 건축 설계 시에 기능과 구조를 통합해서 기차역과 지하철역에서 열차의 움직임과 플랫폼의 조화가 되도록 설계를 하였다고 합니다. 건축에서 기계지능을 발휘하였다는 것이죠. 또한 자연의 힘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본래적 정신하고 뜻이 비슷합니다. 생명체와 자연 패턴에서 영감을 가져서 직관적으로 형성하는 것으로, 칼라트라바 같은 이 건축물의 경우에는 고래 형상 창고의 문, 날아오르는 새 형상의 미술관 지붕 등 건물을 일종의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생명체로 간주하여서 생명력이 없는 느낌이면 다시 설계하였다고 합니다. 라이트 형제는 공기의 흐름과 제어라는 자연의 힘을 활용하여 불안정성을 수용하고 직관적 감각으로 비행 원리를 진정한 창의성은 어떻게 발현될 수 있으며 무엇이 이를 방해하는가? 이 방해하는 것들을 주로 보시면 내면적 장애물과 외부적 장애물을 들 수 있는데, 내면적으로 조급함,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 순진한 미숙아의 관점, 자기 만족과 우월감, 완고한 보수주의, 두려움, 불안감, 주의산만, 집중력 부족 등등을 들 수 있고, 외부적 장애물로는 사회적인 수능주의, 마스터리의 가치를 절하시키는 것, 다음 부적절한 스승, 이런 것들을 틈새 영역, 니케 마켓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보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도 일종의 니케 마켓인데요. 의미는 자신의 고유한 성향, 내적 욕구와 맞아떨어지며 다른 사람은 강과한 특정 분야를 발견하고 집중하는 것으로 인생의 과업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마찬드란 방식은 요 분이 라마찬드란 교수인데, 큰 분야 안에서 강한 격기를 탐색하였는데, 기이하거나 무시된 현상을 연구하여서 환각지 현상, 물리적으로 전쟁이나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서, 재해로 인해서 팔의 일정 부분이 잘려나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팔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이 환각지 현상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남들이 외면한 좁은 영역을 선점한 것이죠. 마츠오카라는 분도 기도 했는데요. 지식통합인데, 로봇공학을 정복한 후에 신경과학을 흡수함으로써 두 지식을 결합해서 새로운 분야를 창조하고 혁신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로봇공학과 신경과학을 통해서 인공손을 설계하였다고 하죠. 틈새 영역은 고유 성향과 내면적 부름을 연결시킴으로써 행복과 성취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외부의 압력과 수능주의를 극복하며 다차원적인 정신을 발현할 수 있고, 혁신과 새로운 해결책을 창출하고 르네상스적 만능인 정신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의 고유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문화적인 다양성,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제타석 해독 사례를 통해 다차원적 사고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차원적인 사고란 특정 패러다임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며 여러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가서 피라미드를 발견하고 여기에서 발견한 로제타 석, 이것을 해석하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는데요. 샹폴리옹이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언어에 특별한 재능과 열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어인 콥트어에 몰두하였고, 콥트어로 꿈을 꾼다라며 형에게 고백할 정도로 죽어가던 언어를 모국어처럼 습득하였다고 합니다. 이 샹폴리옹에게 로제타석을 해독하는 최대의 난제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 상형 문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그림 문자인지, 표의 문자인지, 표음 문자인지, 혼합체인지 하기에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샹폴리옹은 다차원적인 사고로 접근합니다. 어휘 개수를 비교해서 그리스어와 상형 문자가 잘 매치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서 단순한 표의 문자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사고했는데 좌우를 바꾸고 로마 문자를 대입해서 기호 형태에 집중하고 세 모양 상형 문자와 민중 문자의 추상 기호를 대응하여서 패턴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이 글자를 통해서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카르투슈라는 이집트 왕의 이름을 해석하게 되었다. 콥트어의 지식을 활용해서 음가를 추론하고 상형 문자에 표음 요소가 존재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서 이집트 문자가 단순한 그림이 아니고 정교한 복합 문자 체계임을 입증하였고, 이집트 문명이 그리스에 필적하는 수준임을 증명해내었습니다. 이에 반해 토머스 영이라는 사람은 추상적이고 단순화된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공식, 통계적인 문제로 환원시켰습니다. 살아있는 요소를 놓치게 되었던 것이죠. 복잡한 진실 파악에 실패하였고, 이렇게 되자 샹폴리옹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강렬한 애정, 콥트어에 대한 강렬한 애정, 끈질긴 탐구정신, 유연하고 다차원적인 여러 가지 사고들을 통해서 혁신적 발견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페이지